이쪽은 내 새 와이프야. 그러니까 꼴사납게 들러붙지 마.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혼인신고 접수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같은 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올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병원장 딸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확 달라지네. 너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이 집에 시집와서 헌신하며 삼킨 모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선 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쫓아낸 전처의 전화 한 통에 자신들이 읽어놓은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줄은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바로 그날 오후 연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7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그 이름이 뜰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곤 했는데 이혼 서류가 확정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순간에도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부를 때 쓰던 날카로운 톤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안부를 건네듯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여유로운 숨을 내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정리할 것이 있어. 강남 그 호텔 라운지로 나와. 연우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더니 못을 박듯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갈 길 가는 마당에 집안 망신 나게 하지 말고 사람답게 끝내자. 체면. 그 단어가 연우의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체면이었으니까요. 7년 동안 연우는 그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우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다시 얼굴을 맞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7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끝만큼은 소란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체념과 끝까지 품위를 지키겠다는 자존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인지, 도연이 바깥에서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연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정숙은 연우의 그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예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연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39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을 시작할 때보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끝까지 참고 버틴 쪽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연우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슴에 눌러 담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조명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상 뒤풀이도 남편 거래처 접대도 집안 체면이 걸린 모든 자리가 늘 이런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우는 그 화려한 빛 아래에서 단 한 번도 손님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장 늦게 앉고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서서 연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지만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최소한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7년간 체득된 습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앉아 계신지, 손님은 몇 명인지, 자신은 어느 구석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훑는 시선. 며느리 시절 수백 번 반복해온 그 동작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사이 창가 안쪽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 도연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흰색 정장 차림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이미 찻잔을 앞에 두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마치 오래된 며느리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 여자의 손등을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등을 다정하게 감싸는 그 장면은 연우에게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연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숙의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흰색 정장의 여자는 찻잔을 든 채 연우를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은 놀라지도 않은 채 마치 택배 도착 알림이라도 확인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왔네. 앉아. 반갑다는 인사도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우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치밀하게 설계된 모욕의 무대라는 것을요. 연우가 천천히 빈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연우가 오기 전부터 이미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갈색 봉투 옆에 나란히 놓인 서류 상단에 혼인신고 접수 중이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두 사람의 이름과 접수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수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서류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혼 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연우가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도연이 그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우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팔짱을 느슨하게 풀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랑 혼인신고까지 마쳤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질질 끄는 것보다 낫잖아.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설명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바꿨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연우의 가슴을 칼보다 더 깊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정리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오후에 이미 새로운 여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관계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우가 아직 이 집의 며느리였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흰색 정장의 여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도연이 옆에 사람다운 여자가 앉은 거지. 이 아이가 한 병원장 딸이야. 병원장 딸 같은 귀한 몸이 들어오니까 집안급이 확 사는 거 있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라운지 안에 낮게 퍼졌지만 연우의 귀에는 확성기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다운 여자. 그 말은 곧 연우는 사람답지 못한 여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7년을 며느리로 살며 시어머니 약 챙기고 손님상 차리고 집안 체면 세우느라 달아 없어진 시간이 단 한마디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친정아버지를 직접 거론하며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 아직도 그 조그만 공장 한다며? 애 하나 못 낳은 것도 모자라서 7년째 발전도 없는 그런 집 딸을 우리 도연이 옆에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연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모를 만큼 온 신경이 그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불려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연우는 결혼할 때부터 친정 배경을 스스로 숨겨왔습니다. 시댁에는 아버지가 지방에서 작은 유통업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으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연우의 표정 변화를 즐기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세라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알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 네가 아무리 버텨도 자리는 결국 맞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동안 세라는 굳이 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를 한번 조용히 훑어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얼굴로 돌아오는 그 시선은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려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은 굳이 자기가 이겼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라는 그 찻잔 하나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도 연우를 완벽하게 짓누르는 그 자연스러운 여유가 정숙의 거친 말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도연이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 미안함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얼굴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들러붙지 마. 세라도 공식적으로 내 사람이 됐고 괜한 기대는 접어. 들러붙다. 그 단어가 연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7년 동안 이 사람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모욕도 삼키고 시어머니의 비난도 견디며 끝까지 참고 버틴 것이 들러붙는 것이었다는 뜻입니까? 연우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형체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연우는 그제야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좋게 정리하자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우에게 한 가지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는 끝났고 새 며느리는 이 여자라는 것을요. 7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자신의 시간을 병원장 딸 앞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의식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법원에서 조정 결과를 통보받을 때보다 이 순간이 연우에게는 훨씬 더 모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우의 머릿속을 지난 7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보약을 다리던 부엌의 어둠, 남편.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취한 손님의 무례한 농담을 웃으며 넘기던 자신의 얼굴. 명절마다 혼자서
15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뜨던 식탁의 끝자리.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고 남편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모욕도 삼켰습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몫으로 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연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것마저 자신의 패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작은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지만 연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복도는 길었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 위로 연우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그 소리만이 조용한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흰색 정장 여자의 손등을 두드리던 손길, 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목소리, 찻잔을 여유롭게 들어 올리던 그 여자의 느린 손동작,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비로소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꽉 눌러두었던 감정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신체를 통해 터져 나온 겁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은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계단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회색 철제 난간이 눈앞에 펼쳐졌고 라운지의 피아노 선율과 샹들리의 빛은 완전히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연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릎을 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7년 동안 시댁 바깥의 인간관계를 거의 모두 잃었고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스케줄에 맞춰 사는 동안 연우의 세계는 시댁 안으로만 좁아져 왔으니까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시댁 관련 번호이거나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 위에 단 3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7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연락처에서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를 수도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연우의 엄지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누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제는 누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스스로 등을 돌리고 나온 사람이 지금 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자격이 있는 일인지 연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연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간 지켜온 결혼도 며느리라는 자리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겠다던 자존심도 모두 그 라운지 테이블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연우의 엄지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2번,
세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비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연우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숨소리만 새어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태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목 안쪽에서 간신히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목소리가 한번 끊겼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연우는 나머지 말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과 연을 끊고 시작한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비난을 삼키며 버텨온 수천 번의 밤, 남편이 돌아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며 참아온 날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오늘 오후의 라운지. 그 전부가 짧은 한 문장 안에 눌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이 짧은 호흡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서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겨 있었어도 아버지의 직감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혼자 버티겠다고 이를 악물던 아이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태준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거기 있어라. 아버지가 간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는 원망도,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는 추궁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7년 동안 한 번도 말로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비상계단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촉이 이마에 닿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문 채 어깨만 가늘게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울음을 수백 번 삼켜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밤도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한 직후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음을 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데 너무나 숙련되어 버린 탓에 울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자기 검열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연우는 금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훔쳐내자 더 이상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표정을 지웠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 얼굴에서 감정의 흔적이 사라져갔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태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윤 실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준의 전화가 이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태준의 한마디면 전국의 병원이 움직이고 수백억 규모의 거래가 멈추고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윤 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 안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정확한 어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장 한정우 관련 자료 전부 올려. 그리고 박도연 회사와 진행 중이던 계약, 협약 전부 즉시 보류시켜. 윤 실장은 되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윤 실장은 짧게 답하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대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이토록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연우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을 뿐 딸의 안부를 확인하고 주변 동향을 살피는 일은 묵묵히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태준이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우가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 연락하지 않았기에 그 선택을 존중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딸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태준의 원칙이었고 오늘 연우의 전화는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도착한 신호였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연우는 표정을 완전히 지운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겨진 옷매무새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가방 끈을 어깨에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눈시울이 약간 붉었지만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과 정숙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회사 쪽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려야 한다며 정숙이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 근처 고급 식당 별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과 거래처 대표들, 오래 거래해온 납품 파트너들까지 15명 가까운 인원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고 도연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어깨를 활짝 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목소리가 크고 제스처가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 앞에서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병원장 이름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정우 병원장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쪽 루트가 확실히 열린 거예요. 납품 물량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정우 병원장과 구체적인 사업 논의를 한 적도 납품 계약을 새로 맺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고 거래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세라를 데리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세라의 팔을 잡고 다니는 정숙의 모습은 마치 값비싼 보석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예요. 한 병원장 딸이죠. 병원장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회사 급이 달라진 거잖아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연우의 친정 배경을 깔아뭉개왔던 그 입으로 이제는 병원장 딸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서 정숙에게 며느리란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등급을 증명하는 장식품에 가깝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서 승자의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치켜 세울 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짓고 거래처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고개를 가볍게 숙여 답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태도는 이런 자리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이 무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확신이 그녀의 등과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간부들은 겉으로 축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고 도연의 농담에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바로 그날 같은 오후에 새 여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어깨에 퍼지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몇몇은 잔을 들면서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축하보다 계상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대표 한 명을 붙잡고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납품뿐만 아니라 요양원, 복지 쪽까지 한 번에 넓혀볼 생각입니다. 병원장 사돈이면 어디든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축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경영지원팀 팀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외부 상위 기관에서 공문이 도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신규 계약 보류, 예정되어 있던 협약 중단, 그리고 일부 기존 거래의 정산, 유예까지 한꺼번에 통보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행정 실수겠지. 이런 거 가끔 있잖아. 월말이라 서류가 꼬인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자신감 있었지만 눈동자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경영지원팀에 문자를 보내는 도연의 엄지손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보내온 공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공문의 발신 부서와 결제 라인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순간의 동요를 의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아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정숙은 콧방귀를 뀌며 즉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전화 한 통이면 돼. 걱정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확신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회사의 간판 뒤에 서서 사모님 소리를 들어온 경험이 자신에게 실제로 그만한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실 분위기는 이미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공문 이야기가 간부들 사이에 퍼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 축배를 들며 웃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의 눈이 바빠졌습니다.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슬쩍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뜰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빠져나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재단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분간 대외 발언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도연은 그 간부를 흘겨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 병원장 사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 말은 간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의 턱이 평소보다 더 힘주어 다물어져 있었고 와인 잔을 잡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별실 한쪽에서 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번호에서 겨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응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모님이라는 말 한마디면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다음에 따로 인사드리겠다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별실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연의 농담에 크게 웃던 사람, 병원장 사돈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잔을 부딪히던 사람,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여유로운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띄지 않은 채 흐트러진 자리 배치를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공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축 모임은 시작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어수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인병은 반이나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안주 접시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시작된 축하 자리의 결말로서는 너무도 허망한 풍경이었습니다. 도영과 정숙은 텅 빈 별실에 둘만 남아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공문 사진을 반복해서 확대하고 축소하며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텅 빈 별실에서 불안을 삼키고 있던 그 시간, 연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우는 친정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전화를 끊은 뒤 연우는 호텔을 나와 근처 골목 안쪽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물잔 위로 얼음이 서서히 녹아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연우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울음을 쏟아낸 뒤로 감정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올까? 그 의문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7년 전 등을 돌리고 나온 딸이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전화를 걸어왔는데 과연 그 전화 한 통으로 올 사람일까? 연우는 자기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잠깐 들어오면서 풍경종이 작게 울렸고 연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고든 등과 넓은 어깨, 하지만 눈가에 깊이 새겨진 주름과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은빛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 입구에 선 채 한 번에 딸을 찾아냈고 커다란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동안 비상계단에서 겨우 닦아냈던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턱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양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 안쪽에서 막아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혼자 해보려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처음 꺼낸 말이 고백이자 항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가 연우에게는 7년간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연우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위로의 말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눈에 7년치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연우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한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널 놓은 적은 없다. 연우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놓은 적이 없다.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연우가 집을 나온 것은 후계자 자리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재단의 그림자 없이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서연우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배경을 숨기고 결혼했고 시댁에는 아버지가 지방에서 작은 유통업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말해왔습니다. 태주는 그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버지의 반대를 자기 삶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후로 7년 부녀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연우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연락이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우가 7년 동안 품고 있던 그 믿음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태준은 딸에게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시댁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남편이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각이 목을 죄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는지, 그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태주는 그 침묵 속에서 연우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묻기 전에 스스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윤 실장을 통해 딸의 상황을 조용히 보고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연우가 한겨울 새벽에 시어머니를 업고 응급실을 찾아갔던 일도, 남편 출장 중에 거래처 클레임을 혼자 수습했던 일도, 명절 다음 날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홀로 뒷정리를 하던 모습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버려진 줄만 알았습니다. 친정과 완전히 끊어졌다고 믿으며 그 외로움을 혼자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연우에게는 라운지에서 받은 모욕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왜? 연우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한 나서지 않겠다고 정한 거다. 그것이 태준의 원칙이었습니다. 딸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떠났으니 그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딸의 마음을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밟지는 않겠다는 것.
그것이 태준이 7년을 참아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에는 한 가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것까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오늘 오후 연우의 전화가 바로 그 경계선을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의료재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요양시설과 복지법인이 그의 재단과 얽혀 있었고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의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병원장이라는 타이틀이 태준의 세계에서는 한참 아래의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멈추었지만 코끝이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7년간의 침묵과 오해가 한꺼번에 녹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강물 아래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듯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낮아져 있었고 그 안에 아버지로서의 결의가 단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널 짓밟는 자들까지 참게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복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로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연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채 물잔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기댈 자격이 있는지 7년 전 등을 돌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인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연우는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밤 연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침 일찍 윤 실장을 통해 한정우를 재단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한정우는 병원장이라는 직함 아래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을 이끌며 수백 명의 의료진 위에 군림해 온 정우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아침 재단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우는 이번 호출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딸 세라가 박도연이라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올렸고 그 소식이 재단 귀에도 들어갔을 테니 인사차 얼굴을 비추는 정도라고 여겼거든요. 병원장으로서 재단 회장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고 정우는 그 자율권을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병원장 방문에 가볍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류만 들여다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거든요. 정우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우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것은 태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옆에 선 윤 실장의 손에 들린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갈색 종이 파일 위에 빨간색 분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 두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정면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깊이 앉은 채 정우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접대용 차 한 잔조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정호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윤 실장이 말없이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태준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볍게 톡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칼날 같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 딸 문제,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 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 첫 장이 살짝 넘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날짜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공의 이름, 장소, 목격자 진술서. 정호가 돈과 인맥으로 덮어왔던 세라의 유부남 전공의 스캔들이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병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입막음 과정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세라가 직원들에게 저지른 갑질 민원,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덮어온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정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태주는 정호가 서류를 넘기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입술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충분히 읽었다고 판단한 순간 태준이 한 톤 더 낮아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네 체면 생각해서 덮인 일들이 한둘이 아니더군. 태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감히 내 딸 자리를 밟고 올라섰어?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눌리는 것처럼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많은 어려운 자리를 넘겨왔지만 더 큰 권력 앞에서 입도 열지 못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전처, 시댁에서 7년을 버티다 쫓겨난 그 여자가 바로 서태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정호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정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세라가 그쪽 따님과 관련된 일인 줄은. 태주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정함이었습니다. 혼사는 자네 마음대로 해. 대신 그 딸이 내 딸을 짓밟은 대가로 자네 병원도 우리 재단 문턱 넘기 힘들어질 걸세. 위협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재단이 등을 돌리면 병원의 인증, 수련, 연구비, 인력 파견, 장비 공동 구매까지 모든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호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며 즉시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4번 울린 뒤에야 세라가 받았고 그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느긋하고 태평했습니다. 정호는 이를 악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당장 상황 정리해. 네가 뭘 건드렸는지 알기나 하니.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세라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막아줬잖아. 이번에도 덮으면 되잖아. 정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부서질 것처럼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막아주었으니 세라에게 세상에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망가뜨려도 아버지가 수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세라는 전화기 너머에서 코웃음만 쳤습니다. 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끄는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엘리베이터 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이 순간 정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재단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문제를 돈과 인맥으로 덮을 때마다 세라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자란 딸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얼마나 짓밟는지 영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키운 괴물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지만 정호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로 나온 정호의 눈에 햇빛이 들어왔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병원장 한정호라는 이름이 더 큰 세계 앞에서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댁이 기대했던 병원장 사돈이라는 방패는 이미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정호가 회장실을 나선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까지는 쉴 틈 없이 울리던 전화가 오늘 아침부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은행에서, 간부들에게서 끊임없이 걸려오던 보고와 안부 전화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제 자축 자리에서 공문 소식이 분위기를 깨긴 했지만 병원장 사돈이라는 배경이 있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도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경영지원팀장이 노크도 없이 대표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도연의 책상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재단 쪽에서 우리 회사와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도연의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는 네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온 공문은 신규 계약 보류와 일부 정산 유예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내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계열 병원과의 납품 계약 즉시 해지, 요양원 및 복지법인과의 공급 협약 전면 중단, 장례식장 관련 용역 계약 종료. 시댁회사의 매출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중견 납품회사라고 자부해 왔지만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재단 계열과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기 실력이라 착각하며 큰 소리치던 그 매출이 사실은 누군가의 묵인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재단 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이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사람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축하한다며 술잔을 부딪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 또 하나의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재단 감사실에서 시댁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납품 품질, 위생 기준, 하청 구조, 세금 관련 서류, 계약 단가까지 전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낱낱이 뒤집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지만 아직은 공포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움켜쥐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직접 뛰면 된다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풀리지 않을 게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거래처 대표는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는 아예 안내 데스크에서 막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도연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미팅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단 쪽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대출과 신용 한도에 대한 내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통보였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어제까지 대표님 하며 공손하게 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딱딱한 목소리로 통보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숙이 집에서 달려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혹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을 소파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직접 해결할 테니까 번호 내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해봤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정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휴대폰을 꺼내 재단 관계자, 은행 지인, 거래처, 사모님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기는 번호,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번호, 모르는 직원이 받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라고만 반복하는 번호뿐이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한 통화에서 상대방은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사모님 하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목소리에서 온기를 전부 빼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눈치를 보던 다른 거래처들까지 줄줄이 계약 보류를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댁회사와 거래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매출 중단, 대금 지급 유예, 신규 계약 거절이 하루 사이에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회사가 하루 만에 끝장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조금씩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복사기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제까지 도연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던 간부들이 오늘은 보고 하나 올리는데도 눈치를 살피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표실로 들어와 도연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쪽에서도 동요가 심합니다. 도연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나가서 자기 일이나 해. 간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외치는 병원장 사돈이라는 말이 이 건물 안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부도 직원들도 모두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오래 울린 끝에 정우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에 예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정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건조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자네 일까지 떠안을 여유가 없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꺼져버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 사돈이라는 방패가 이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라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던 그 확신이 전화기 너머 짧은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백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울음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연우 그년이 뒤에서 뭔가를 한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연우가 정말 무언가를 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밟고 올라선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텅 빈 회의실에 도연과 정숙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숙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연은 꺼진 휴대폰 화면만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회의실에서 축배를 들며 웃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빌려 쓴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두 사람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 상황은 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거래 중단과 감사 소식은 업계 전체로 퍼졌고 도연의 회사뿐 아니라 한정호의 병원 쪽까지 여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재단도, 은행도, 거래처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호텔 라운지에서 찻잔을 들며 승자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사람, 세라였습니다. 세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재단 회장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세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전화로 당장 상황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뒤로 이틀 동안 아버지가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자 비로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의 병원에 재단 감사 예고가 들어왔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아오던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세라는 그제야 자기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두려워한 것은 도연의 회사가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한테 불똥이 튀는 것, 그것만이 세라에게는 진짜 위기였거든요. 세라에게 도연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빠르게 올라타고 손해가 되면 빠르게 버리는 것이 세라의 방식이었거든요. 중견 납품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자기한테 쓸모가 있을 때는 혼인신고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 직함이 무너지는 지금은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라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그 전화를 마지막 희망처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은행에서도 간부들에게서도 외면당하던 와중에 세라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도연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안도의 빛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마치 업무 통화를 마무리하듯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 나 정리할게요. 이혼 협의서 보낼 테니 사인해서 돌려줘요. 도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연우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라와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공식적으로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던 바로 그 입으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세라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우리가 서로 잘 살자고 약속했잖아. 세라는 한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요? 도연 씨, 지금 회사 상황 아시잖아요. 나한테까지 불똥 튀기 전에 깔끔하게 끊는 게 서로한테 나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배경을 택해 연우를 버렸는데 그 배경이 가장 먼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이혼 당일 서둘러 올린 혼인신고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올라탔다고 믿었던 사다리가 사실은 양쪽 끝이 아무데도 걸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손놀림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라에게 도연은 이미 지나간 카드였고 다음 패를 어떻게 짤 것인지가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세라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무너지면 그 보호막 뒤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모든 추문도 함께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유부남 전공의와의 스캔들,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갑질, 입막음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업계 안팎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에서는 그 사이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외부 채권자들과 주요 주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회의실 안에는 평소 도연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사진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표님하며 의자를 빼주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류만 들여다보며 도연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 관리인 투입과 경영권 이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도연이 물려받은 대표 자리가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보려 했지만 주주 측 대리인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대표님, 현재 재단 쪽 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거든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재단 계열 거래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안에서 발언권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진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정숙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아무도 정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본 순간 정숙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들의 팔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복도 끝 소파에 앉힌 뒤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거래처도 은행도 사돈도 아내까지도 모두 등을 돌린 지금 도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던 연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연우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이제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외부 카드가 소진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 연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거든요. 더 들러붙지 말라고, 괜한 기대는 접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그 번호를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받자 상대방은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결 법률사무소 윤정민입니다. 귀사에 대한 채권 양수 통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관련 서류 수령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채권 양수라는 말이 처음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점에 법률사무소가 직접 연락해 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채권자가 누굽니까? 짧은 침묵 뒤에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서태준 회장 측입니다. 도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태준. 그 이름이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 회장. 도연은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장 사돈이라며 큰 소리칠 때마다 그 병원장 위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연우의 성이 서씨였습니다. 서연우, 서태준. 도연은 수화기를 쥔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숙이 대표실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우 아버지가 서태준이에요. 재단 회장 서태준. 우리가 공장한다고 깔봤던 그 사람이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7년 동안 공장집 딸이라고 깔아뭉갰던 며느리가 이 회사 매출 전체를 쥐고 있던 재단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7년 동안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집안을 건드린 거야. 우리가 재단 회장 딸을 7년 동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우에게 미안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체면이 모래처럼 쏟아져 내리고 한때 짓밟았던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도연의 앞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자기가 가장 먼저 버린 사람 앞이었습니다. 서태준의 딸.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연우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을 도연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연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내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시댁회사 간부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고 연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전에 연우가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던 카페를 떠올리고 그 근처를 한참 서성인 끝에야 연우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연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를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은 도연이 기억하던 며느리의 모습과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살던 사람의 등이 지금은 곧게 펴져 있었거든요. 도연은 카페 입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더 이상 들러붙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매달리러 온 것이니까요. 도연이 연우의 맞은편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런 감정의 파동 없이 도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연우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연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시선이 테이블 위를 헤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더니 연우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만 도연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우야, 한 번만 살려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연우는 무릎 꿇은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구겨진 얼굴을 바라보는 연우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듯한 담담한 자각만이 그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도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연의 동공 속에 비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대표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절박함,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존의 다급함만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연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배경이 아니라 나 자체를요.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버틴 거예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배경이라니 무슨 배경? 도연은 연우의 배경이라고는 지방에서 작은 유통업을 하는 아버지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우의 다음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결국 사람을 버리고 배경을 택했네요. 그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도연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면 자신이 연우를 사랑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7년의 기억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연우를 당연하게 여겼고 집안 체면을 세우느라 모욕을 삼키는 연우를 가엾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연우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연우를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늘 단정하게 올려 묶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연우 앞에 서더니 입술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우야, 시어미가 잘못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했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연우는 정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연우를 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 때는 언제나 자기 체면이 상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뿐이었거든요. 지금 이 눈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연우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이었다면, 아니 며칠 전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텔 라운지에서 세 사람에게 등을 보이고 나온 그 순간부터 연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자기를 맞추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뼛속까지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은 도연과 눈물을 흘리는 정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증오가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끝내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쓸쓸한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 믿었는지 알겠습니다. 그 말은 도연과 정숙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7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매달렸던 사람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연우가 치러야 할 마지막 자기 직면이었거든요. 연우가 돌아섰습니다. 카페 출구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우야. 연우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그 이름을 불러도 한 번도 진심으로 돌아본 적 없던 사람의 목소리에 더 이상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우의 등이 출구를 향해 곧장 나아갔고 그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카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군림하던 세계가 부서지고 있다는 자기 연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뒤늦은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연우가 사라진 출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유리 너머로 연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연우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돌아보고 남편이 부르면 돌아보고 누가 불러도 멈추고 돌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이 순간 끊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선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지켜온 것들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는 걸으면서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7년 동안 이 결혼을 지키려 한 것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 없이도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오기였는지 그 답을 지금 당장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고 연우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우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고 발걸음은 어느 곳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불리며 살아온 시간이 등 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시댁 가족과의 모든 감정적 연결을 완전히 끊어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시댁회사 건물 정문에 걸려있던 간판이 내려간 날 그 자리를 지나간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도 정숙도 그 간판 아래서 일하던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위에 올라타 군림하던 사람들의 허세였기 때문입니다. 외부 관리 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던 날, 도연은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에 직인이 찍히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간부들의 시선에는 동정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대표님 하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류만 정리하며 다음 체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그날 이후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사돈이라며 으스대던 모임에도 거래처 사모님들과의 점심자리에도 더 이상 얼굴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고 아들의 회사도 사돈도 새 며느리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정숙은 초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업계에서 퍼지기 시작한 추문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부남 전공의와의 스캔들,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갑질,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한 입막음 과정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고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있던 삶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우 역시 딸 문제를 덮으며 쌓아온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재단 안팎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재단 측이 시댁회사의 최대 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태주는 법인 인수와 정상화 작업을 연우에게 맡겼습니다. 연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7년을 보낸 곳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쓰러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우가 처음으로 시댁회사 건물에 다시 발을 들인 날은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7년 동안 며느리로 드나들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남편의 거래처 접대를 돕고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연우의 역할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우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연우를 직원들이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연우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현장 직원들에게 따로 선물을 보내주던 사람, 시댁 가족의 부당한 지시 속에서도 현장 인력의 복지 문제를 몰래 건의하던 사람. 그때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건물 안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에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연우는 첫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연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일해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영진은 바뀌지만 현장에서 땀 흘린 분들의 자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월급이 밀릴 수도 있다는 소문에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경계심 속에서도 연우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시댁 식구들이 군림하던 자리와 권력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박힌 대표실 명패를 내리고 정숙이 사적으로 사용하던 법인 카드를 정리하고 시댁 가족이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비정상적 구조를 하나씩 바로잡았습니다. 회사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재단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투명하게 재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모든 것을 갈아엎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의 자리를 보장하고 현장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길바닥에 내모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연우가 7년 동안 참으며 지켜온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직원이 연우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댁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현장 주임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때 명절마다 현장 직원들한테 따로 선물 보내주신 거 대표님이셨죠? 저희는 그때 몰랐습니다. 연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선물은 연우가 시댁 가족 몰래 자기 용돈을 모아 보낸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호통을 맞을 일이었지만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는 현장 직원들이 마음에 걸려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미소를 짓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울린 뒤 현장 주임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댁 가족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일하던 시간이 떠올랐고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자신들 뒤를 챙겨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비슷한 증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현장 인력의 안전장비 교체를 몰래 건의했던 일,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도연에게 건넸던 메모가 서랍 속에서 발견된 일, 그때는 무시당하고 묻혀버린 것들이 이제야 햇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 체제 아래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태주는 딸의 재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우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는 모습을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딸이 자기 힘으로 다시 서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 태준의 마지막 원칙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회사 정리가 한 고비를 넘긴 날이었습니다. 연우는 태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의 무게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을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낮고 깊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연우 이름으로 살아라. 연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7년 전 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나갔을 때부터 연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기가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우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 재단 안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세운 그 작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실망은 없었습니다. 딸이 재단의 후계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자기 이름 위에 세우는 삶이기를 바랐던 것이니까요. 연우는 처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등을 돌렸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시댁에서 받은 상처도 모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연우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고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견디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숨긴 채 맨몸으로 사랑받기를 선택합니다. 연우는 후자였습니다. 이름 대신 진심을 내밀었고 배경 대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 7년이 헛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연우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고 더 이상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은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연우가 그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택했고 굴림이 아니라 지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란히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끝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